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인터넷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인터넷의 정의, 그리고 어, 미 국방부가 만든 알파라는 조직의 그런 알파넷이 소련과의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런 그 목적에서 나왔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필요하다. 인터넷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로부터 접속받을 수 있는 그 환경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고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ISP를 통해서 각 단말들이 또는 각 가정들이 또는 회사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그런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간략하게 했습니다. TCP/IP 프로토콜에 대해서 앞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인터넷 통신의 가장 기본이 되었고요. 이 TCP/IP 프로토콜이 만들어짐으로써 비로소 인터넷이라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이 TCP/IP 프로토콜을 만든 두 사람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로버트 엘리엇 칸이라는 분인데요. 1938년에 태어나신 과학자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DARPA, 즉 미 국방부의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소속이고요. 1972년에 최초로 오픈 아키텍처 개념을 소개를 했고요. 신뢰성 있는 네트워크 단말 사이의 통신 프로토콜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빈트 서프였어요. 이분이 이제 로버트 칸이고 칸이 이런 것들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기에 가장 적절한 사람이 누굴까를 떠올렸더니 이게 이제 빈트 서프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트 서프한테 같이 하자라고 협업을 요청해서 1973년에 드디어 TCP/IP 프로토콜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빈트 서프라는 분은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뭐 빈트 서프를 인터넷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두 사람을 같이 인터넷의 아버지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미국은 이제 미국 독립의 아버지라고 하기도 하고 조지 워싱턴을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 해서 뭐 그 토마스 제퍼슨이나 이런 사람을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독특하게 역사를 표현하는 방법인데요. 음, 빈트 서프 또는 로버트 칸을 인터넷의 어쨌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TCP/IP 프로토콜을 만드는 일을 이 두 사람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인터넷이 오늘날과 같이 자리 잡기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이 두 사람이 함께 하게 됩니다. TCP/IP 탄생에 기여를 했고요. 1992년에 인터넷 협회를 창립을 하게 되고 2004년에 이 로버트 칸과 공동으로 튜링 어워드를 받게 됩니다. 튜링 어워드는 이 컴퓨터 관련돼서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죠. 그리고 현재는 이 빈트 서프는 구글의 부사장이자 수석 인터넷 에반젤리스트, 칩 인터넷 에반젤리스트라고 불립니다. 에반젤리스트는 뭐 우리말로 하자면 뭐 전도사 이런 의미인데요. 인터넷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프로토콜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이더넷이라는 겁니다. TCP/IP와는 별도로 제록스파크 연구소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이 연구 중에 있었어요. 이 제록스파크 연구소 굉장히 유명했죠. GUI, 마우스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1973년에 로버트 맥칼프라는 사람이 박사학위 연구를 하던 중에 알로하넷이라는 네트워크가 있었는데요. 뭐 알로하넷 말 이 단어에서도 느낌이 오듯이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하는 그런 네트워크였는데요. 이 알로하넷을 연구하는 거에서 출발을 해서 1976년에 이런 논문을 써요. 이더넷 분산 패킷 교환 로컬 컴퓨터 네트워크. 이게 이제 굉장히 대단한 연구가 되었고요. 일화로는 이 로버트 metcalf가 굉장히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천재적인 연구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종이가 없으니까 그 냅킨을 달라고 해서 거기 냅킨에다가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더넷 연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됐고 그 냅킨은 지금도 컴퓨터 박물관에 있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술이 이 이더넷 기술이었고요. 이더넷을 통해서 이제 랜 시대가 열립니다. 로컬 에리어 네트워크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소수의 장치들을 서로 연결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이제 랜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랜이 바로 이더넷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더넷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들을 연결하는데 이렇게 링 모양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것을 이제 버스 형태라고 합니다. 이게 버스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가면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스타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으로 이 컴퓨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세 가지 형태를 갖는다고 해요. 링, 버스 또는 스타. 네, 이 사람이 바로 이제 로버트 metcalfe라는 분이고요. 1946년에 태어났고 이더넷을 공동으로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3com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는데 이 3com을 통해서 이더넷 기술이 굉장히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알로하넷은 하와이 대학에서 개발된 컴퓨터 네트워킹 시스템이에요. 알로하라는 말이 하와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최초로 무선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를 공개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컴퓨터 간의 통신이 시작이 되는데요. 1968년 2월에 알파넷에 대한 연구가 승인이 되고 알파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1969년에 UCLA LA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죠. UCLA 연구실과 SRI 스탠포드 리서치 인스티튜트 스탠포드는 저 이제 산호세 쪽에 있잖아요. 이 UCLA와 SRI 간의 데이터 통신이 이루어집니다. 최초에. 여기 보면 최초의 컴퓨터 간 통신 메시지가 LO라고 되어 있죠. 이 이유가 뭐냐면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LOGIN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LO가 간 다음에 뭐 에러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GIN이 못 갔어요. 그래서 최초로 데이터 통신된 내용이 LO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러를 수정해서 다시 GIN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밌는 에피소드가 된 거죠. 최초의 컴퓨터 간 통신 메시지는 LO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70년 3월에 알파넷이 미국 동부로도 확대가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게 UCLA고요. 이게 SRI죠. 샌프란시스코와 이제 이 UCLA 사이가 되겠죠. 그리고 이게 유타까지. 그래서 초기에 이제 알파넷은 이렇게 미국 서부를 연결하는 그런 거였다가 이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동부로 확대가 됩니다. 나와 있는 건 70년 3월에 동부로 확대가 되고요. 이 동부를 보면 여기 확대한 거죠. 보스턴 지역이니까 이게 전부 다. 이 카네기 멜론은 디트로이트라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보스턴 하버드 대학하고 MIT가 있는 다 보스턴 지역이죠. BBN 역시 보스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서부에서 시작된 스탠포드와 UCLA를 연결하는 것에서 시작된 이 인터넷 TCP/IP 기반의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이 유타를 거쳐서 이제 동부까지 연결되고요. 그리고 1973년에는 글로벌 인터넷이 구축이 되는데 두 개의 인공위성을 연계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거쳐서 하와이와 노르웨이 그리고 런던까지 연결되는 그런 소위 이제 글로벌 인터넷이 구축이 되는 거죠. 이런 글로벌 인터넷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인터넷 발전에 있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일들이 이제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텔넷 FTP의 개발입니다. 텔넷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원거리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두 대의 컴퓨터의 통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는 굉장히 고성능 컴퓨터라고 보면 되고요. 그 컴퓨터를 원거리에서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의 컴퓨터 단말로 굉장히 그 고성능 컴퓨터에 로그인해서 쓴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1969년에 개발된 최초의 인터넷 표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TCP/IP를 기반으로 한 표준 중에 하나고요. 원격지 로그인 기능을 제공을 했습니다. 텔넷이죠, 그게.
FTP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 즉 인터넷을 통해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알파넷과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술이고요. 초기 알파넷 정신은 여러 연구기관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자원을 공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매우 비싼 자원인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여러 터미널 기기에 연결해서 시분할, 타임 쉐어링, 뭐 이 사람 저 사람이 조금씩 시간을 나눠서 활용할 수 있게 한 거죠. 내가 계산하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은 이제 그 단말에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결과를 이제 보내게 되면 또 여기서 이제 계산하게 되고 즉 거대한 뇌를 나눠서 쓴다고 보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텔넷을 접속하는 화면인데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직 인터넷에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우리가 뒤에서 볼 웹, 월드 와이드 웹, www로 시작하는 그런 월드 와이드 웹이 되기 전까지 인터넷 브라우저가 나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쓰려면 초기에 그 퍼스널 컴퓨터가 전부 이렇게 도스 방식이었거든요. 이런 것처럼 초기의 인터넷도 전부 명령어를 이렇게 손으로 하나하나 쳐서 입력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넷 주소에 대한 개념이에요. Domain Name System이라는 건데요. 1983년에 USC 대학에서 제안을 합니다. 캘리포니아 남가주 대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 서든 캘리포니아 대학이죠. 1980년대 들어서면서 네트워크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가 급격히 증가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통신을 하게 되려면 내가 누구한테 보내는지를 규정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가 필요하게 된 거죠. 인터넷 주소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터넷을 생각해 보면요. www.smu.ac.kr이 이 상명대학교의 인터넷 주소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소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숫자를 의미하죠. 인터넷에서는. 근데 이 숫자를 외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걸 도메인 네임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도메인 네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제일 끝에가 국가 이름이에요. KR 하면 한국, JP 하면 일본, CA 하면 캐나다, 뭐 UK 하면 영국 이런 식으로요. 미국은 처음에 이 인터넷이 시작된 나라여서 국가명을 붙이지 않습니다. 국가명 바로 앞이 기관의 성격을 나타내줘요. CO 하면은 company, AC 하면은 아카데미, 대학과 같은 교육기관들이죠. GO 하면 government, 정부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OR 하면 organization, 어떤 기관들, 기구들, 국제기구들, 비영리 기구 같은 것들을 이제 OR로 하고 그 앞에 이제 실제 기관명이 붙는 거예요. SMU, 상명 유니버시티를 줄여서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www.smu.ac.kr 하면 이게 상명대학교의 인터넷 주소인데요.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도메인 이름일 뿐이고 실제 주소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210.180.192.2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이 앞에 HTTP는 프로토콜의 이름이에요.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프로토콜인데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터넷 주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인터넷 IP 주소라고 하는데요. IP 버전 4로 표현을 했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네 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자리 숫자를 하나, 둘, 셋, 네 마디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으로 구분된 네 개의 숫자 필드가 존재하죠. 각 숫자 필드는 8비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에 8승하면 0부터 255까지 총 256개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각 필드마다 256개를 표현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런 게 4개가 있으니까 256의 4승 하면 2의 32승이 되거든요. 약 42억 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80년대에 이 인터넷 주소 체계를 만든 사람들 생각은 42억 개 정도의 주소가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 세계에 이 인터넷 주소가 필요한 사람이 40억 넘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생각이 틀리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인터넷 주소라는 것이 예를 들면 여러분 가정도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인터넷 주소가 하나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뭐 인터넷 무선 인터넷 주소에 뭐 물려서 뭐 한 서너 명은 그 컴퓨터를 같이 쓸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IoT라고 해서 인터넷 of Things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됐거든요. 그럼 이 인터넷이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에도 물리고 TV에도 물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마트 TV를 구입했다고 하면 TV 자체가 또 하나의 인터넷 주소를 갖게 됩니다. 그럼 집집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40억 개로는 택도 없는 거죠, 전 세계. 그래서 인터넷 협회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의논을 해서 인터넷 주소 체계를 바꿉니다. IPv6라고 해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로 확대되는 거죠. 2에 128승계. 뭐 이거를 뭐 쭉 쓸 수는 있는데요. 그냥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무한한 숫자 주소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인터넷 주소 체계에 대한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인터넷 주소라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IPv4에서 이런 의미로 만들었는데 이제 부족해서 이제 IPv6 인터넷 주소 버전 6라는 게 만들어졌고 이것을 통해서 거의 무한개의 인터넷 주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인터넷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PC 시대가 시작됐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PC로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PC를 가지고 할 일이 없다면 PC 시대라고 부를 수가 없겠죠. PC를 아무리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걸 사지 않아요. 그런데 PC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같이 주어짐으로써 사람들은 비로소 이제 PC 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인터넷 시대가 왔다고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할 일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인터넷 시대가 도래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메일 서비스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꿈꿔왔던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뭔가를 전달하려면 편지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국제 우편으로 보내야 하잖아요. 또는 그 당시에 이제 팩시밀리라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머신 자체가 그랬는데 이 이메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냥 컴퓨터에서 메시지 보내듯이 써서 보내면 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뭐 그 당시에는 조금 속도가 느렸으니까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편지를 보내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전달이 됐다는 거죠. 1971년에 이메일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이 이메일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시작한 것은 1979년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것과 같은 현대적 형태의 이메일이 구현되면서부터입니다.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그 다음에 메일 제목, 파일을 첨부할 수 있고 내용이 있고 발신함, 수신함, 임시 보관함, 주소로까지 있는 거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메일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그런 현대적 형태의 이메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이메일은 개인한테 보내는 것이니까 알파넷이 가지고 있는 기계의 주소와는 좀 달라야 돼요. 그 기계를 쓰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기계의 누구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구분자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컴퓨터 호스트의 주소와 받는 사람의 아이디를 분리하는 구분자로 이 모양을 쓰게 되기 시작한 겁니다. 골뱅이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어떤 개인을 표시하는 아이디가 붙고 뒤에는 그 기계의 주소가 되는 거죠. 인터넷 주소. 아까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면 제가 상명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상명대 주소만으로는 저를 구분할 수 없으니까 제 앞에 제 아이디인 JCHANG가 있고 골뱅이 뒤에가 이제 smu.ac.kr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1982년에 SMTP,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이라는 것이 정의되면서 현재와 유사한 그런 이메일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국가과학재단 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라는 곳에서 1986년에 NSF 넷 프로그램의 프로토콜로 TCP/IP를 채택을 합니다. 이것이 왜 대단한 일이냐면 미 국가과학재단은 굉장히 이제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연구기관들은 미 과학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이 굉장히 큰 예산을 가지고 있는 미 국가과학재단에서 여기 우리의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TCP/IP 프로토콜을 활용해야 돼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TCP/IP 프로토콜이라는 게 바로 인터넷 프로토콜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요한 연구기관들이 전부 다 TCP/IP 프로토콜을 채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인터넷 확산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인터넷이 크게 확산되는 데 기여한 것이 이제 슈퍼컴퓨터예요. 이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다른 영상에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역사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요. 이 슈퍼컴퓨터는 1964년에 세이무어 크레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CDC 6600이 최초입니다. CDC라는 회사의 6600이라는 모델이 유명이죠. 그 이후에 이제 이 크레이는 자기 회사를 설립을 해서 크레이 리서치라는 회사를 설립을 해서 더 나은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계속 개발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일반적인 회사나 그런 그 큰 기업들도 이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그런 굉장히 큰 계산이나 연구를 위해서 쓰입니다. 즉 이제 국가 단위가 되겠죠.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을 패러럴하게 연결해서 동시에 커다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겁니다. 벡터 연산이나 또는 뭐 부동 소수점 연산 같은 것들을 많이 수행하게 되죠. 물리학 시뮬레이션이나 우주 항공 분야 또는 날씨를 예측하거나 석유 가스를 탐사하는 그런 일들, 화학에서의 분자 모델링 같은 일들에 또는 핵무기 연구 등에 활용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가격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1988년 후반에 이제 처음으로 이 슈퍼컴퓨터를 도입을 하는데 그 당시 가격이 28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컴퓨터였어요. 예, 역시 크레이 거를 처음에 수입을 했는데요. 굉장히 비싼 가격이죠. 이런 가격은 정말 국가 예산으로나 수입할 수 있지 쉽게 수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도 구입하기보다는 이게 이제 인터넷에 연결을 해서 예를 들면 국가의 슈퍼컴퓨터를 과학자들한테 쓰게 해준다 그러면 멀리서 리모트 로그인을 통해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 슈퍼컴퓨터라는 것이 바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접속해서 활용했을 때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아무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이제 이 슈퍼컴퓨터가 처음에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 연결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슈퍼컴퓨터가 미국에 여러 대가 있었지만 아무나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워낙 비싼 거니까요. 그래서 이 미국의 물리학자인 레리 스마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제 그 연구를 하다가 미국에서 연구할 때는 슈퍼컴퓨터를 많이 못 쓴 거죠. 그러다 이제 독일로 간 거예요. 연구 안식년이 돼서 독일 프라운호퍼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리서치 센터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좀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있는데 슈퍼컴퓨터를 막 이렇게 나눠서 잘 쓰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독일 과학자가 이 스마르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니네 미국 사람들 참 이상하다. 이 슈퍼컴퓨터라는 것은 미국에서 개발한 건데 니네들 미국에서는 비싸다고 못 쓰고 있고 우리 같이 이제 전쟁에서 막 회복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리 독일이라는 나라에 와서 니네가 이 슈퍼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게 너무 뭐 좀 웃기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이제 이 레리 스마르의 자존심을 굉장히 상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스마르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과학자들에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호소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왜 이렇게 나눠서 못 쓰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담은 한 10페이지짜리 문서를 정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고 정부에서는 이 문서에 크게 감명을 받아서 1985년에 NCSA라는 재단을 설립합니다. National Center for Supercomputing Applications의 약자죠. 그래서 미국의 5개 대학을 선정해서 이 NCSA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된 대학이 이 레리 스마르가 있었던 일리노이 대학, 그다음에 코넬, 프린스턴 많이 나왔었죠. 샌디에고는 서부의 그 LA보다 밑쪽에 이 멕시코와 바로 붙어 있는 거기, 그다음에 피츠버그 해서 모두 이 5개의 대학을 선정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5년간 약 5천만 달러, 그러니까 뭐 한 600억 가까이 되는 투자를 해서 인프라와 과학 응용 사례를 구축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슈퍼컴퓨터와 인터넷이 연결돼서 드디어 인터넷이라는 것이 왜 훌륭한 그런 그 기술이고 실제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고 과학 발전에 이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만들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